윤석열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는 들고 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건국이 되고 나서 중요한 외교 파트너가 딱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또 하나는 중국이었죠. 당시 중국은 지금의 어떤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중화민국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나라예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대준 것도 중화민국이었거든요. 광복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외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문 외교관도 없고 또 다른 나라와 어떤 연줄 같은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교관을 파견할 때 필요했던 달러 같은 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 누가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미국 뉴욕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거기 체류 비용이 없어가지고 외교 대표단이 미국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이때 체류 비용을 대준 게 장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화민국이 1949년에 국공내전 발발하면서 대만으로 쫓겨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 파트너가 미국 딱 하나가 남는데 미국은 한국의 사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미국 내에서는 한국도 조만간 공산화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최종 방어선을 한국을 제외하고 그어버렸죠. 그게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생존의 유일한 길이 미국과의 외교 하나뿐인데 그게 막혔던 거예요. 한국 전쟁이 한국에게 그나마 행운이었던 점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동맹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파트너입니다. 냉전 시절에는 한국에게 외교라는 건 그냥 이제 미국의 그늘 밑에서 하는 외교 그 자체였고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미국의 위성국가 취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중동과 외교를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 외교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원유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고 미국도 그거는 인정을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 끝나고 나서 한국도 제3국들하고 이제 다양한 외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미 관계가 이제 그 비중이 조금씩 약화가 됩니다. 소련, 중국하고도 이제 수교를 하게 되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 규모를 갖는 이제 강대국이 되면서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2000년대 중반쯤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패권 국가라는 거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외교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한 한국에서 중국의 강력한 입김이 또 작용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런 중간지대의 외교를 잘 안 해봤던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한반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한반도 균형자론이나 한반도 운전자론은 사실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즉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스스로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해 보이는 논리지만 여기에는 사실 큰 허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700년 동안 한 번도 한반도의 패권,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간 적이 없어요.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이후부터 조선이 이제 명나라에 굴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복한 이후에 내내 독립왕조나 독립국가는 유지를 했지만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패권은 주변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중세가 끝나고 절대왕조가 시작되면서 군소국가들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같은 이제 강대국의 내정 간섭에 끊임없이 시달렸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로마 제국으로 이제 명명이 되는데 수도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고 영역권은 주로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 동유럽 그리고 흑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이 영역이 줄어들더니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만 간신히 유지되는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 동유럽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같은 이제 주변국들의 간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워낙 쌓은 경제적인 자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외교력으로 그 중간에서 잘 유지를 해 나가거든요.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강대국이 되고 나서 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그 중립외교는 그냥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함락당하고 멸망을 하죠. 오스만 투르크는 나중에 이제 터키가 되고요. 수도는 지금 앙카라지만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동로마 제국을 예로 들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무척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약소국이 그 돈으로 중립외교를 유지하다가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군사력만 강해서는 강대국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군사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30년, 40년을 제외하면 사실 700년 가까이 정치 경제적인 약자의 나라였어요. 중국은 당연히 당나라, 송나라 시절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경제 부국이었고요. 일본도 전국시대가 열리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해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절반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조선 중기부터 일본은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300~400년 전부터 독립국가로서는 좀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한국은 지난 700년과 비교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군사력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교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토, 둘째는 자원입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외교적으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영토가 작으면 주변국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둘째는 자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걸 유지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중동에서 석유 수도꼭지만 잠그면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리 경제력이 10위권이라고 해도 취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경제력은 우리한테 다소 뒤처지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는 언제든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입장에서는 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든든한 뒷배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그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외국 주둔군 정도로 인식하곤 하는데 외교에서 한미동맹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제3국가의 외교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뒷배경이 있는 건 없는 건 큰 차이거든요. 한국과 외교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로 대체가 가능한 존재지만 미국은 아니거든요. 재밌게도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동맹관계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국가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부품이나 혹은 제품 혹은 미국의 문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우회적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은 당연히 미국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은 나라들이겠죠.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은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K 머시기 하면서 한국산이 좋은 것이냐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들은 이미 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K-팝이나 K-컨텐츠들도 언젠가는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새에 말이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게 지난 3~4년 전부터인데요. 이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기 시작하면서부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사실상 반도체가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게 된 핵심 원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나 좀 쓰였지만 이제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선박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고요. 심지어 농업에도 이제는 반도체가 들어가요. 근데 단순히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미국이 이걸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반도체가 그 성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향상된 게 문제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30년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거는 30년 전에 핵무기 개발할 때 쓰이는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이 30년 전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핵미사일을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에 날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발전은 결국 경쟁하는 상대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용도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그래요. 알파고가 바둑계를 강타한 게 6년 전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람 대신 그림도 그려요.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 대화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폭탄 테러를 대신 안 해준다는 보장도 없겠죠.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골이 가장 서늘한 건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작년이었죠? 작년에 침공했을 때 불과 수천 불짜리 드론이 수십만 달러가 넘는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는 장면에 기겁했던 게 과연 러시아뿐이었을까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지금 등골이 서늘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반도체를 앞으로 더 강하게 규제할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수출 상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단순히 중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이 그걸 막아버리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이제 영토나 군사력만 가지고 국가의 독립이나 주권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사용권을 허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수년 내에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패드를 쓰고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챗 GPT를 이용하는 걸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교를 하는데 큰 무기와 자산이 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구려 외교를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